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검정고시 슈퍼맨 한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오늘날까지 현대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큰 축은 정치적 민주화가 될 것이고요. 자, 오늘의 민주주의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화가 오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하는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이제 이 부분이 큰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복부터 정부 수립 과정,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어떤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4.19 혁명이나 또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이제 명실공히하게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다. 한 가지 남아있는 숙제는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분단된 지 한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동요로만 생각하고 노래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 된 조국으로 다시 합쳐지는 날을 꿈꿔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마음을 안고 첫 번째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볼 것은 광복이에요. 시작이 광복입니다. 광복. 그래서 당시 이제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이 대표했고요. 공산주의 진영은 소련이 대표했죠. 그래서 이 시기를 차가운 전쟁의 시대다. 이념의 전쟁 시대, 콜드워라고 부르죠.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여러 활동들이, 소련 중심으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이것의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도 38도가 나눠져 있었고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일본이 패망하고 38도 이북으로는 소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38도 이남으로는 미국이 들어오죠. 명분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걸 명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분단의 씨앗을 좀 엿볼 수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 연합군이 승리했으니까 다행이죠. 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했던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고 패배하게 됩니다. 일왕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독립운동도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친일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만주에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복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 일본군이 패망하고 무장해제를 이유로 강대국들이 들어오니까 민족 지도자 여운형이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발빠르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이제 건준위라고 불렀는데, 이걸 만들어요. 빨리 건국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강대국의 발 아래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치안대를 조직하고 전국에 145개 지부를 설치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그 여운형은 이승만을 주석으로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는데 이것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노력은 안타깝지만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구도
임시정부 주석의 자격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의 자격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익 계열과 좌익 계열 이렇게 정당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한반도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이 계속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조선에 대한 어떤 주권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여하튼 미국이나 소련도 한반도에 빨리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해요. 삼국 외상회의. 자, 여기에서 결정된 게 그래 좋다 그러면 한국의 임시정부를 세우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근데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하자. 그리고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미, 영, 중, 소 4개국이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5년간 돌아가면서 신탁통치를 결의할 수 있다라는 걸 합의를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광복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5년 9월에 미군정이 시작됩니다. 미군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945년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미국, 영국, 소련. 임시정부 수립하자, 공동위원회 설치해서 논의하자, 미영 중소 4개국에 의해서 최고 5년간 신탁통치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정부하고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것만 부각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냐면 요것만 부각이 돼가지고 1946년 해가 바뀌고 국내에는 뭐가 전파됐냐면은 소련이 신탁통치하자고 하고 미국이 즉시 독립을 주장하기로 했다는 잘못된 보도, 이른바 오늘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가짜 뉴스가 보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보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 일제 강점기를 겪었는데 무슨 또 신탁 통치 얘기냐, 소련 나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우익 세력은 김구 이승만이 대표되는데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했어요. 근데 좌익 세력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신탁 통치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 내용 세 가지 합의 내용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신탁 통치도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러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나 우익은 그것도 결국에는 신탁 통치는 제2의 식민지로 가는 길이다. 이런 입장의 차이로 우익과 좌익의 격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모스크바 합의한 대로 1946년 3월에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소집이 돼요. 소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참여 단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방안을 논의하는 건 좋은데 자, 소련은 이 모임 자체가 어디에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정한 거니까 이걸 지지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찬성하는 쪽만 이 논의에 참여시키자. 미국은. 우익은 다 반대했잖아요. 그럼 우익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을 지지하는 쪽이 많이 있었거든요. 미국은 무슨 소리냐. 정부를 세우는데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지. 그래서 다 참석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련은 삼상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정당 사회단체, 미국은
반대하는 우익 세력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 그러니까 모두 참여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렬됐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결렬됐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정업 발언을 하는 겁니다. 1946년 3월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 공의가 결렬되고 1946년 6월에 이승만이 그러면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발언을 해요. 그게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반토막 나더라도 남한만 단독 정부 수립하자. 북쪽에 사회주의 세력하고는 못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자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러다가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주장하면 진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운형이나 김규식 같은 중도 세력이 좌익과 우익의 대립을 극복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해야지 라고 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친일파죠. 먼저 친일파부터 민족 반역자부터 처리하자. 아니다. 정부를 세우고 나서 처리하다. 이렇게 몇 가지 사안이 갈리게 되면서 좌우 세력이 불참을 해요. 결국에는 양쪽에서 이 합의를 존중을 안 해주고 여운형이 암살당하게 됩니다. 암살당하고요. 미군정도 처음엔 지원하는 듯 했지만 이 지원을 철회해요.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업 발언 이후에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해가 바뀌고 1947년 5월에 2차 미소공의를 열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논의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도 결렬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해서 유엔 총회에다가 넘깁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뭐라고 결정을 하느냐? 그러면 미국이 제안을 해요.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북한이 총선거를 결정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결정을 했고 총선거 감독을 위해서 유엔에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됐는데 북측과 소련은 유엔단의 입국을 거부해요. 왜냐하면은 인구가 남한이 많았거든요. 인구가 적었던 북쪽의 입장에서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북한 총선거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총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거거든요. 대선은 우리 올해 3월 9일에 있죠. 대통령을 뽑는 선거예요. 그래서 총선을 먼저 뽑아야 그거에 따라서 이제 헌법을 구성하고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 총선을 인구 비례로 하면 당연히 남쪽이 유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남쪽이 원하는 정부가 구성될 거니까 북측하고 소련은 거부를 해서 반대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나? 그래서 유엔 소총회를 다시 개최해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 38도선 이남 지역만 단독 선거를 하기로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북쪽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방문을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광복된 다음에 쭉 지금 흐름이 유엔에서 총회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이게 아마 1947년 11월일 거예요. 그리고 1948년 1월에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어떤 단독 정부 수립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가 두 동강 내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김구나 김규식이 영구적 분단을 초래할 것 같은 것을 우려하면서 강력히 비판합니다. 그리고 일단 평양에 찾아가자. 그래서 평양 북한 지도부 누굽니까? 김일성, 김두봉. 그래서 지금 김구도 김이죠. 김규식도 김이죠. 이 사김이 만나가지고 협상을 해요. 이른바 그 협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북협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했고 양국
그 소련 미국 철수시키자 했는데 미국과 소련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권이 있는데 한반도에서 발을 뺄 리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냉전 시대에 자기가 유리한 정부를 구성시키려고 하겠죠. 남북에서 각각 독자 정권 수립을 추진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어,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제 3.1 운동 기념식을 했는데 이때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제주도 내 자익 세력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무장 분기를 일으키는 데까지 확대돼요. 그런데 이때 미군정이 강경 진압을 하고 또 서북 청년단이라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북쪽에서 이제 재산을 다 뺏겼거든요. 그래서 그 진압 일종의 명분을 줘가지고 내려보냅니다. 월급도 따로 안 줘요. 니네들이 알아서 걷어. 그러니까 주민들 좌익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좌익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들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2000년에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노무현 정부가 정식으로 제주 도민에게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여수순천 사건이에요. 여수순천 사건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파견시키거든요. 왜 여수냐? 행정구역상으로 지금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지만 당시는 전라도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전라도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전라도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여수에 있는 부대를 보내서 진압을 시키려고 했는데 가서 진압을 시키려고 하면 누구겠어요? 작은 아버지, 뭐 사촌, 형, 누님 이런 다 자기 그 친척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정부가 군대의 역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좌익 세력이 중심이 됐지만 이런 특수한 제주도의 상황 그리고 자기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눠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반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들이 이제 지리산 등지에서 게릴라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1948년 5월 10일 날 제주도에선 지금 4.3 사건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5월 10일 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38도순 이남 지역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총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시작됐어요. 김구나 김규식은 당연히 단독선거 반대해서 불참을 했고요. 좌익 세력은 단독선거 반대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하튼 국회의원이 뽑혔잖아요. 뽑혀서 200명 중에서 198명이 뽑혔고 두석은 제주도의 3분의 2가 선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4.3 사건 때. 그래서 이때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고 자,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어요. 그게 재헌헌법입니다. 7월 17일 재헌절. 이때가 공휴일이어서 선생님은 외우지 않아도 공휴일 학교 안 가는 날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는데 어렸을 때 지금은 이게 일반 평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재헌헌법을 공포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호를 정했고요. 그때 이제 상권 분립,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로 뽑는다. 이런 내용들을 헌법에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헌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초대 정부가 수립됐을 때 1948년 8월 15일 광복 이후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그 검정고시에서는 주로 이제 광복한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됐고 왜 결렬됐다고요? 참가 자격을 놓고 다 참여시킬 거냐, 지지하는 것만 참여시킬 거냐라고 해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갈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실패하고 그리고 이 사이에 좌우합작 운동도 있었다.
여운형이 주도했지만 실패하고 여운형 암살당하고 한국문제 유엔에 이관했는데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했지만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예, 북쪽의 방문을 거부하면서 안 되자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 단독 선거를 정하게 됐고 5.20 총선거가 진행해서 국회의원 선출했고 여기에서 재헌 헌법을 만들고 우리나라 국호와 대통령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하는 헌법을 만들었고 이 재헌 국회가 구성돼서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정부 수립 3년의 과정이에요. 1948년 8월 15일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가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도 바로 정부 세웁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됐었고요. 여기가 사실상은 정부가 들어서진 않았지만 정부 역할을 했고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조선인민군 창설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 선거 실시하고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조선이라고 부르죠. 수립하게 됩니다. 9월 9일이에요. 자, 첫 번째 이승만 정부의 첫 번째 과업은 뭐겠습니까? 친일파 청산이겠죠.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서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친일 행위자 처벌을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른바 반민법 그리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구성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잡혀가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이승만의 권력을 뒷받침했던 경찰 이런 사람들이 막 잡혀가요. 왜냐하면 미군정이 들어섰다고 했잖아요. 미군정은 일본 시대 때 관료들이나 경찰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유지시키도록 메가더가 포고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아무 조직을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원래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게 편하니까 미군의 입장에선. 근데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다 그런 사람들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니 이제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친일파 청산하려고 조사하다 보니까 다 관료들, 이거 경찰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이걸 그대로 두면 자기 지지 세력이 약해지겠거니 생각해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시켜요. 국회 프락지 사건.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간첩이 있다. 이걸로 몰아세워가지고 그리고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요. 정부에서 반민특위 해산 요구를 하고 그리고 공소시효도 단축시켜 버려가지고 반민특위는 해체돼요.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 나치에 협조한 사람 끝까지 지금도 잡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친일 세력의 방해로 친일파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북한에서 농지개혁을 했거든요. 농지개혁은 친일파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다 몰수하고 지주들의 토지 몰수해서 농민들이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그 소박한 꿈이잖아요. 그 토지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밭 가는 사람들이 땅을 갖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쪽에서도 실현되기를 희망했고 북한에서 더군다나 토지개혁이 실시됐으니까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농지개혁법을 제정했고요. 농지개혁을 시행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조봉암이라고 나중에 또 등장하게 될 텐데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습니다. 주도가 돼서 시작하죠. 한 가구당 3정보, 이게 한 정보가 3,000평이니까 9,000평 정도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했고 9,000평 이상 3정보 이상의 토지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상으로 매입하고 유상으로 분배됐다. 그 결과 지주제가 해체되고 자장농채제가 성립됐다. 근데 이제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은 미리 팔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농지개혁 대상 토지가 좀 줄어든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유상분배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면서 분배받은 토지를 되팔고 다시 뭐 소장농이 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은 그 공짜로 나눠주면 되는데 유상분배를 했는데 그 이렇게 했어요. 1.5배. 농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농지에서 10가마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1.5배니까 15가마가 그 토지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5년간 분할 납부를 하게 해요. 그럼 자기 토지로 인정해 줬어요. 그게 유상분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토지를 되팔고 소장농이 다시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승만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경제개혁 정책이죠. 그리고 이게 정치개혁으로서의 친일파 청사는 여튼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자, 그러던 중에 이승만 정부 때 1950년에 38선에 신경전이 주로 국지적으로 있다가 1월 달에 1950년 1월 달에 미 국무장관 에치슨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게 무슨 선언이냐면 한반도가 있어요. 일본은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미군이 방어선을 한반도를 제외하고 이렇게 라인 설정을 한 거예요. 에치슨 국무장관이 이제 한반도는 우리가 관할하지 않는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요. 요걸 발표하니까 한반도가 제외된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참에 공격해서 다 빨갛게 만들어도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켜 버리니까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이 와중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기습적인 남침을 하게 되는 거죠. 6.25 전쟁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전개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함락당했죠. 국군 낙동강까지 후퇴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했고 맥어더 장군의 유명한 작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을 수복하고 국군과 또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출했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다시 일사후퇴, 서울이 재함락되고 또 서울을 재수복하고 이 과정에서 지루한 공방전이 전개되면서 정전 협상이 벌어지게 되고 마침내 어떻게 됐다? 1953년 7월에 정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북진 통일해서 완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그럼 우리가 우방이 되어줄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했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경제적 원조도 해줄게 뭐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은 전개 과정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6.25 전쟁은 동족산장의 비극이에요. 군인 민간인이 엄청 많이 죽었고 다쳤고 전쟁 고아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도 막강했죠. 공장, 산업시설과 주택학교, 도로, 사회기반시설 파괴됐고 농토 황폐화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했더니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인 특수를 누려가지고 일본은 성장했죠. 자, 이승만 정부 6.25 전쟁에 어떤 위기들이 있었지만 여하튼 그 과정에서도 초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농지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임기가 4년이니까 4년이 끝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이승만 정부를 지지했던 것만큼 지지를 안 해요. 근데 당시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인데 이러면 당선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헌법을 바꿉니다. 이게 이제 처음 헌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직선제로 헌법을 바꿔버려요. 이게 발췌 개헌이고요. 4.4.5.2 개헌은 뭐냐면 1952년에서 또 4년이 지나면 1956년이 될 텐데 대통령 선거 2년 전에 개헌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4.5.2 개헌이 왜 나오게 되냐면 발췌 개헌을 한 것이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직선제로 바꿨단 말이에요. 직선제로 바꿔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4년 이후에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국민의 지지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임밖에 안 돼요. 2번밖에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을 제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4.4.5.2 개헌이냐?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이면 3분의 2면 135.333 해서 136명이에요. 사람이 뭐
팔은 0.1, 다리는 0.2 이렇게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투표를 했어요. 근데 한 표가 모자른 거예요. 한 표가 모자랐다는 것은 가결수가 136표가 나와야 되는데 135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결 발표를 했는데 다음날 이게 가결됐다고 바꿉니다. 그 이유는 135.333이면 이게 4 아래는 죽이고 5 이상이면 올려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4. 그러니까 135도 통과된 걸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4452의 논리로 개헌안을 통과시켜서 이 개헌이 4452 개헌이에요. 발췌 개헌안하고 4452은 다 이승만 그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죠. 두 번의 개헌이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은 규정을 철폐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이승만 정부가 첫 번째는 초대 대통령 됐고 두 번째는 발췌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로 또 됐고 세 번째는 초대 대통령에서 주임 제한 철폐하고 세 번째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신익희라는 후보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신익희가 후보가 호남선 타고 유세 가다가 심정지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남았던 조봉암이 투표를 했는데 몇 표를 받냐면은 거의 직선제에서 국민들에게 200만 표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이승만이 한 500만 표를 받죠. 그리고 신익희 후보는 죽었지만 동정표, 뭐 추모표로 해서 170만 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조봉암이 제거 대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만의 다음 선거 때는 조봉암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돼버리니까 조봉암이 만들었던 진보당을 해체하고 조봉암을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조봉암을 사형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사법부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법 살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봉암이 사형된 이유도 굉장히 황당해요.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에 지금 당연하잖아요. 전쟁으로 통일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진보당을 해체하고 조봉암을 사형시킵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국민들도 나에게 점점 등을 돌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1956년 3대 대통령에 됐지만 조봉암을 제거시키고 이제 네 번째 선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승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반공입니다. 반공.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또 이런 그 반공을 앞세우는 정부를 비판하니까 경향신문을 폐간시키기도 하죠. 언론을 통제했다는 얘기예요. 자, 북한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한은 뭐 검정고시에 다루진 않을 거니까 독재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이런 거 있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1960년 네 번째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1960년에 네 번째 선거에서는 이제 맞수가 조봉암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고 그때 이제 조병옥이라고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왔는데 또 죽어. 조병옥이 또 사망을 해. 그리고 이승만은 당선이 확실시 되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아마 85세, 86세 정도 됐을 때니까 엄청 고령이니까 이승만이 만약에 죽게 됐을 때 그것을 이어받는 건 부통령이니까 사실상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야만 해서 자유당 쪽에서는 부통령 후보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그게 3.15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식의 부정선거였냐면 뭐 3인조, 6인조 누구 찍었는지 기표소에 3명 혹은 9명씩 많게는 6명, 9명씩 들어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투표함을 바꿔친다든지
그리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공포 분위기를 투표소 주변에 조성한다든지, 그 고무신, 막걸리 이런 거 주는 건 기본이고요. 어, 그리고 사전 투표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마을에 1000명인데 이기분표가 1500표 나와요. 미리 막 찍어서 넣어놓은 거죠. 자, 이 과정에서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집이 이제 전라도인데 실종이 된 거예요. 이 3.15 부정선거 문제 제기하러 나갔다가. 그런데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죠. 그렇게 해서 어, 학생과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도 시위에 동참을 하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했고요. 마침내 이승만은 하야를 발표합니다. 하야가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국민이 원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사과는 하지 않고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죠. 자,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종신집권을 꿈꾸고 독재를 이어나가던 사람을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게 4.19 혁명이고요. 그리고 나서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냐면 장면 내각이 이어받습니다. 장면 내각이 이어받아서 자,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너무한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2차 개헌이죠. 민주당 승리하고 새로운 국회에서 대통령 윤보선. 근데 뭐 파워가 그렇게 없고요. 국무총리의 장면이 사실상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총리가 모든 실권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말하지 못하던 부분들에서 이제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군인 중에 한 명이었던 박정희가 주도가 돼서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나라를 접수하죠. 그리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요. 여기에서 부패 공직자 불량배 처벌하고 농어촌 고리대 탕감하고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군정을 실시했죠. 그래서 정보를 독점하고 군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조건이 우리는 안정화되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안정화되면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랬는데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스스로 별 4개 달았다가 군복 벗고 공화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후보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사실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으니까 이걸 또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개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헌을 하게 되고 헌법을 바꾸면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개헌은 무슨 개헌? 국회의원이 간접 선거했던 것을 직선제로 바꿨던 발췌 개헌. 두 번째는 4.4.5입 개헌. 4.4.5입 개헌. 요거는 중임 제한을 철폐했던 거.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의원 내각제. 왜? 대통령 너무 오래 한 부분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장면 총리였죠. 그래서 요 부분을 기억하고 박정희 정부가 수립됐던 것은 대통령 중심제하고 단원제 국회인데 네 번째는 4.19 혁명 때문에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소급 입법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네 번째 개혁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5대 대통령 박정희가 당선되게 되는, 다시 이제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원제 국회에서 다시 단원제 국회로, 지금 미국은 상원 하원 있잖아요. 그런 게 되는 거죠. 박정희가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다섯 번의 지금 개헌이 있는 게 됩니다. 미국은요, 지금 역사가 한 260, 70년 더 됐겠죠. 하여튼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요즘은. 자, 그럼 박정희 정부 때는 어떤 정책을 했는가? 일단 굵직하게 박정희 정부 때 한일 협정, 경제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뭐 화폐 개혁도 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화폐 개혁해도 돈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와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체제 강화 요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선하고 우리 한반도하고 대한민국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라는 압박이 일본에도 가해졌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배상이나 사과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 안 됐지만 경제적인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김종필과 오이라의 비밀 회담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6.3 시위라고 식민 통치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정부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전개됐지만 마침내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됐다. 이게 한일협정입니다. 한일협정이 뭐냐?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국교가 끊어졌는데 한일 국교가 정상화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 파병이죠. 뭐 이 부분은 말이 많아요. 남의 전쟁에 좀 개입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파병을 했고,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 개발에 필요한 차관을 약속했다. 도움이 된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팩트는 가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싸울수록 베트남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너네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사과 요구하냐라고 하면서 이 베트남 파병의 문제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전력 증강됐고 경제 성장도 이루었지만 젊은이들의 희생, 고엽제 후유증 나타났습니다. 고엽제라는 게 그 제초제예요. 일종의 풀을 말려서 죽이는 건데, 이거 이제 사람한테 비행기에서 막 뿌리니까, 날 덥고 하니까 시원한 게 막 뿌려지니까 그거 온몸으로 맞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려워서 긁어도 더 피가 나도록 긁어도 계속 가려운 거. 고엽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경제 성장의 문제점.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으로서 뭐 우리나라를 수출 100억 불의 시대, 고도 성장을 이루어냈죠. 그러나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 저임금 구조, 그다음에 저고가 정책, 이걸 담보로 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 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개헌이 삼선 개헌입니다. 여섯 번째 삼선 개헌. 중임만 하게 돼 있어요.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 중심제로 해놓고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하게 했으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3회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시는 안 한다. 근데 이제 당시 라이벌이었던 김대중이 계속한다. 그렇지만 야당 반대를 억압하고 편법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키죠. 그래서 또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야당 후보인 김대중을 힘겹게 누르고 당선됩니다. 이게 이제 1971년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다시는 내가 대통령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애원해서 대통령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네, 국민들에게 요구는 안 해요. 요구를 안 하게끔 아예 만들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1970년대 들어오면서 냉전이 완화되거든요. 대탕트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핑퐁 외교라고 해서 중국하고 미국의 선수들이 그 스포츠로 교류하기 시작하고,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미국이 북한과 화해를 권고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하고 삼성 개헌 이후에 민주화 운동 확산되고요. 본질은 너 계속 독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1972년 10월에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예요. 이승만이 그 4.4.5 개헌안 때, 두 번째 개헌안 때 넣었던 거를 그냥 아예 유신헌법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더 하겠다고 표를 달라고 하는 일이 없겠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할 이유도 없죠. 그러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통령 간접 선출, 여기에서 또 간선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유신헌법이 유신헌법. 유신헌법 제정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 박수치고 뽑아요. 근데 여기에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습니다. 그리고 법관, 인사권, 국회 해산권 대통령에게 있고요.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해요. 이제 뭐 거의 왕정시대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유신체제 영원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1979년에 YH 가발 공장의 여공들이 그 공장의 문을 닫아서 공장 좀 열어달라라고 해서 요청을 하고 신민당 당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해산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김영삼이 저주를 퍼붓고 왜곡하고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서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하고 부산에서 이걸 이유로 YH 무역 사건과 김영삼 의원의 제명을 계기로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 반대 시위가 일어나요. 그게 부마항쟁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당시 오른팔이었던 차지철과 또 김재규는 중앙정부부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고를 해요. 누구한테? 대통령에게. 근데 차지철이 탱크 몇 대로 밀어버리면 끝난다고 하죠. 그래서 10월 26일 날 차지철,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쏘죠. 그게 이제 유신체제 붕괴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군인들의 통치를 안 볼 줄 알았죠. 그랬는데 이 수사를 누가 맡냐면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12.6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맡았고, 이때 이제 자기 동기였던 육사 동기였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 해가 넘어가고 나서 학생들이 신군부 퇴진하고 계엄 철폐하라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확대했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니까 전라남도 광주 학생들이 비상계엄 확대나 휴교령에 반대해서 시위를 전개하게 되고요. 신군부가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무자비하게 시위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의 합류가 되고 시위가 확산되니까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하고 계엄군이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시민군과 계엄군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 그래서 의는 1980년대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 기반이 됐고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고요. 광주 시민 걸기문 같은 당시에 실제로 썼던 것들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 분위기가 이때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당시 계엄군은 특전사였거든요. 특전사면 누구냐면 전투력이 가장 높은 공수부대예요.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대들이 움직이려면 미국의 허락이 떨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당시에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은 독일의 한 기자가 이런 내막들을 취재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이 잘못된 그 전에 이런 12.12 사태나 그리고 신군부 퇴진이나 계엄 철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공수부대 이동을 허락해 줬는가?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반미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자, 전두환이 장악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가채건회의라고 군부, 박정희 군부가 만들었던 거 이름만 바꿔가지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것들 만들어서 정권을 장악했고요. 또 대통령 선출했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했고요.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게 이제 8차가 되겠죠. 8차가 개정했는데 여기서는 7년 단임, 원래는 4년씩 2번 중임했는데 1년 줄여가지고 7년 단임으로 이렇게 했고,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로 뽑았습니다. 대통령 선출을 7년 단임의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간접선거,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재선출됐어요. 이제 장충체육관, 서울의 장충체육관, 지금은 뭐 콘서트 많이 하던 데인데 코로나라서 진행이 잘 못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출을 했단 말이죠. 간접으로 박수 쳐서.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별명이 체육관 대통령이에요. 사실 정통성이 없죠. 자, 전두환 정부의 정책,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 인권 탄압하고 언론 통제하고 정치 활동 금지하고 이런 탄압도 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뭘 했냐? 뭐 야구, 프로야구, 해외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도 12시 땡 되면 파출소에 다 잡혀갔는데 이런 것들 다 해제하고요. 교복 두발 자유화하고 민주화 인사 복권하고 재적학생 복귀하고 또 86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고요. 88 올림픽 대회도 유치했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정치적인 관심을 다른 곳으로 자꾸 돌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민과 학생들은 간접 선거 방식으로는 군사 정권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던 과정에 1987년 1월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수사 과정에서 불어라고 했는데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의사가 폐에 물이 찼다라고 하는 양심 고백을 하게 되면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아, 이게 뭔가 감춰졌구나, 고문이 자행됐구나, 이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정부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을 지키겠다. 헌법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7년 단임의 간선제를 유지하면서 자기는 대통령 혹은 자기 다음 사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발표하고 직선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시위가 더 많아지게 되고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체류탄을 머리에 맞아가지고 45도로 쏴야 되는데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 쐈다는 것은 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머리에 맞아가지고 한 달간 사경을 헤매다가 죽게 되죠. 당시 호원철폐 독재 타도가 일상화된 요구였고요.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합니다. 100만 명이 모였거든요. 광화문에 6.29 선언을 발표했고 이것의 핵심은 직선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9번째 6월 민주화 운동 결과로 쟁취된 거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6.29 선언이 발표되게 되고 이것의 핵심은 다시 대통령은 간접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게 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했다는 거. 5년 단임으로 했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학생, 정치인, 농민, 노동자,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한 민주화운동이고 평화적 시위를 통해 오랜 독재 정치를 끝내고 민주화운동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는 야당 후보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당시 득표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야당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나왔죠, 각각. 그러니까 표가 갈려가지고 30% 했던 노태우가 당선되게 됩니다. 여소야대. 하지만 아, 그 야당의 국회의원을 좀 더 많이 과반수를 차지했는데 3당을 합당하면서 김영삼과 김종필 뭐 이런 정치인들이 세 당을 합쳐요. 그래서 뭐 야합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죠. 자, 노태우 정부의 정책은 주로 북방 외교입니다. 이때 소련, 중국하고 수교했고요.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했고 북한과 유엔도 동시에 가입했고요. 9월 17일이었고 남북 기본합의서도 채택돼서 남북이 서로 불가침하자, 침략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 노태우는 북방 외교.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31년 만에 민간 출신 대통령에서 문민정부라고 했어요.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요즘에도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하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그 경복궁 앞에 지어놨던 조선 총독부를 폭파해버려요. 광복절날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막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그냥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OECD에 가입했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임기 말에 문제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맞았고 이어서 김대중 정부가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로서 야당 후보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금모으기 운동들을 통해서 IMF를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했다. 그걸 위해 햇볕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2001년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상환했다. 자, 노무현 정부. 여기서부터는 아직 그 살아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출제 안 돼요. 그냥 쭉 읽어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까지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자, 경제 부분 보겠습니다. 경제는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은 박정희 정부는 장면 내각이 마련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해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그래서 1, 2차는 우리가 기반 시설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수출 중심의 경공업 육성. 그래서 뭐 가발이라든지 의류, 신발 이런 것들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육성했고요. 이게 이제 대박이 났죠. 그리고 이제 서독의 광부 1000m 정도까지 들어가서 했고 간호사 파견해서 거주로 시신 닦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정말 고생해서 이루어진 한강의 기적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걸 당연한 데 누리고 있지만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요. 경공업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성장된 축적된 자본으로 기반 시설을 만들고 수출 주도형의 중화학 공업의 전략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때 70년대 수출 100억 달러 달성했고요. 뭐 원자력 발전소도 했고 철강 쪽에 포항제철 같은 경우가 예, 조선업 1위죠. 그리고 연평균 9%의 높은 경제 성장률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1980년대에는 뭐 위기도 있긴 했지만 3저라고 하는 호황,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3조 호황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업화 진전과 경제적 갈등, 경제가 성장하지만 반면에 또 그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도 성장의 전제는 저임금하고 그리고 저고가 이런 게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시가 막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촌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 문제, 그리고 도시에 사람이 몰리면서 도시 문제, 주거 조건의 악화, 뭐 이런 거 급속한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들이 자꾸 떠나니까 요거 새마을 운동, 박정희 정부 때 했고,
박정희 정부 때 했고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인구 감소하니까 주택 개량, 도로 정비 등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고요. 농어촌 근대화에 기여했으나 한편으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새마을 운동은 여하튼 농촌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중심되어서 진행했던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 조건이 계속 악화됐는데 그것은 이제 저임금, 그리고 과도한 업무 시간, 장시간 노동, 저임금, 그리고 나이가 어린 그 사람들까지 노동자로 막 동원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부터 특히 이제 평화시장의 재단사였던 전태일이 이 부분에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YH 무역 사건은 그 유신 독재를 끝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여공들이 신민당 당사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정부의 탄압으로 여공 한 명이 죽고 또 그걸 봤던 부산과 마산에서의 부마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어떻게 진압할까를 놓고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의견이 갈리고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제거하면서 12.6 사태가 일어나고 유신 독재는 막을 내리게 되죠. YH 무역 사건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1980년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조합 결성됐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기도 했다. 자,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세계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에도 참여했고 1996년 문민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누구 때라고요? 김영삼 정부 때 가입했다. 외환위기 발생과 극복은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어요. 외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8년에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2001년 국제통화기금 지원금 조기 상황, 김대중 정부 출범했을 때 이런 노력들을 해서 1년 만에 상환한.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은 또 언제 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국채 보상 운동. 그래서 우리나라의 빚을 우리가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죠. 당시 일본이 1,300만 원에 해당하는 차관을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라는 운동. 국가의 위기를 국민들이 헤쳐나가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것. 자, 그리고 뭐 경제 변화, 문제점, 과제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대중문화 형성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의 성장,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급이 됐는지 7, 80년대 언론의 통제 뭐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뭐 비판하잖아요. 마음껏.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남북 화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남북한의 대립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남북 관계의 개선을 어떻게 좀 했느냐.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평화 통일의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주로 북방 외교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1991년에 남북한 유엔을 동시 가입했고 남북 기본 합의서도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2000년에는 햇볕 정책의 결과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주요 내용은 이산가족 방문,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선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14 남북 공동선언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것은 아직 그 평가나 살아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제를 잘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여전하죠. 일본하고의 갈등 위안부. 이번에도 개인 배상에 대해서 정부가 대법원이 판결했을 때 일본이 강력히 저항해서 지금 일본 불매운동 일어나고 했었잖아요. 소녀상, 일본 대사관 앞에 수요 집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과다. 배상보다 앞서서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어 한다. 중국과의 갈등은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간도를 중국으로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리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죠, 현재. 네, 음, 일본이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영유권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 제정하고 뭐 교과서에서도 계속 일본 영토임을 했지만 우리는 조선숙종 안용복이라든지 대한제국 칙령 41호라든지 그리고 뭐 연합군 총사령부가 연합국 최고사령관서 677호를 발표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했다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독도 문제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사 광복부터 또 민주화의 과정, 경제적인 성장 부분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마쳤습니다. 검정고시 모두 100점 맞으시고요. 여러분들 남은 방학 또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